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개론 메비우스 기출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영역별 문제풀이고요. 이번 시간에 실천 영역이죠. 12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실천 영역이 끝납니다. 실천 영역이 132번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실천 기술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24번 들어갑니다. 124번은 19세기 인보관 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19세기 인보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입니다. 우리가 인보관 운동 하면은 토인비홀, 세계 최초의 인보관이 토인비홀입니다. 1884년입니다. 그래서 19세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보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고자 했다. 항상 인보관 운동이 나오면 COS라고 하는 자선조직협회와 비교해서 나오죠. 이거 COS입니다. COS가 바로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고자 했고요. 집단의 동그라미, 집단사회사업과 지역사회 복지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네, 이게 바로 인보관 운동입니다. 인보관 운동은 그룹워크의 효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COS는 개별 사회사업의 효시입니다. 개별 사회사업 효시. 이렇게 노트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의 원인을 사회환경적 원인에서 찾고자 했다. 맞습니다. 인보관 운동입니다. 인보관 운동은 환경적인 차원에서 문제 원인을 찾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사회조사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사회개혁이라는 게 나오죠. 원조의 중복을 막기 위해 빈민의 생활 상태를 조사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조사는 바로 이제 개별조사, 개별 방문조사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빈민의 생활 상태를 조사했다. 개별 방문, 우회 방문원들이 찾아가서 조사를 하고 원조의 중복도 막을 수 있었다. 자, 이거는 COS입니다. COS가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자, 그러면 답을 해결하죠. 니은과 디귿이 인보관 운동에 해당된 겁니다. 3번이 답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2020년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자, 이제 125번 문제 들어가죠. 사례 관리 문제가 있네요. 자, 케이스 매니지먼트 사례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주요 대상이죠. 진짜 이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인과 장애인, 요보, 아동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례 관리 대상이고요. 클라이언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뭐한다? 연계시키죠. 그래서 이걸 간접이라고 배웠어요. 간접 개입을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노트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사례관리자는 사정자 어세스먼트를 하고요. 조정자 중복의 조정이에요. 중개자 자원연계예요. 평가자 분석하고 평가하고 사례관리 대상자분들은 되게 사회적인 약자 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옹호자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개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했는데요. 언제든 제한합니까? 언제든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은 뭐냐면 자기 결정 존중이에요. 원칙은 자기 결정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사례 관리의 원칙에 보면 자율성 극대화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이 바로 이제 자기 결정을 존중해 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죠. 답은 4번입니다. 자, 126번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지적 장애인에게 일상생활기술 훈련의 동그라미, 훈련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기술 훈련 그러면 ADL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지적장애인에게 그런 훈련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직접이냐 간접이냐 그것부터 해볼까요? 훈련이 들어가면 뭐다? 직접 개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도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볼 수 있습니다. 교육자일까요? 중재자일까요? 중개자일까요? 옹호자일까요? 당연히 교육자가 되겠죠. 우리가 교육훈련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교육훈련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답은 1번입니다. 중재자는 갈등을 해결하죠.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개자는 자원을 연결하는 브로커고요. 옹호자는 권리를 유지시키고 클라이언트를 대변하는
클라이언트의 정당성을 주장해주는 역할이 옹호자였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127번 들어갑니다. 윤리강령에 대한 부분인데 안 나올 수가 없죠. 자,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1번,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같이 읽어요. 시작.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 한마디로 말하면 고지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신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적 공고와 결정을 존중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 사회복지사는 슈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업무 수행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복지사는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라 하여도 저들의 이익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아닙니다. 윤리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반대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 맺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네, 이해되셨죠? 네 번째 탈락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128번 들어갑니다. 이 문제 별표 쳐주시고요. 답은 찾기 쉬워요. 사회복지, 소셜 웰페어에서 사회적이라는 소셜에 의미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첫 번째, 개인, 집단, 사회 전체 간의 가로 사회 내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할 때 사회는 아주 포괄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 안에는 개인도 있고 집단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사회, 사회 안에 또 지역사회도 있는 거니까 이러한 모든 전체 간의 내적인, 사회 내적인 관계를 일컫는 말이 바로 사회적이다, 사회복지의 사회적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에 해당될 수 있고요. 영리 요소보다는 그렇습니다. 비영리적인 속성을 갖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공동체적 삶의 요소를 중시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 하면은 모일사, 모일회자를 한문으로 쓰죠.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적 삶의 요소를 강조하는 거고요. 이타적 속성이 중요할까요? 네, 비영리 측면이 있다면서요. 이타적 속성이 제거된 개인적 삶의 요소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삶의 요소보다는 이타적인 속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뭐죠? 이거 처음 나온 패턴의 문제인데 사회 내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다. 두 번째는 비영리다. 세 번째는 공동체다. 네 번째는 이타적이다.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128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29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2020년에 문제 윤리강령이 두 문제 나왔네요. 국가직이 하나, 지방직이 하나 이렇게 나왔겠죠. 자, 윤리강령은 전문과 그렇습니다. 프리페이스 윤리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프리페이스 전문, 윤리기준. 윤리기준에는 시작, 기본적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국가에 대한 윤리기준 없다고 배웠잖아요. 윤리기준은 기본적 윤리기준 이외에 클라이언트, 동료, 협회 없고 국가에 대한 윤리기준은 없고요. 자, 이 협회 대신에 기관이 들어가야 되겠죠. 기관과 사회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 윤리기준에는 가로, 전문가로서의 자세 동그라미 1,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동그라미 2, 하나 더 있는 거 아시죠? 세 번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했죠.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우리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기본적 윤리기준의 세 가지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까지 큰 틀에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도 있던가요? 네,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구성되어 있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윤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13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이 나왔어요. 사회복지사의 과업이네요. 옳은 것 찾기입니다. 자, 접수, 사정, 개입, 종결 이렇게 순서대로 가겠네요. 접수 단계, 사정 단계, 그 다음에 사정 단계 다음에 계획 단계죠. 계획 단계 다음에 개입, 평가 및 종결입니다. 클라이언트와 긍정적 관계 조성, 상호 신뢰 확보 딱 맞네요. 첫 번째가 딱 떨어지잖아요. 라포 형성. 그 다음에 개입을 통해 획득한 효과를 유지하고 강화한다. 효과 유지 강화는 종결 단계 때 해야 할 일입니다. 효과의 유지는 일반화라고 배웠죠. 가계도를 그린답니다. 생태도는 사정 도구입니다. 이것을 활용한 클라이언트의 객관적 정보를 파악한다. 자료 수집 및 사정입니다. 자료 수집과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담도 하고 자원도 연계하고 교육 등 다양한 실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터벤션, 개입 단계 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입 단계 때 직접적인 개입도 하는 것이고 간접적 개입도 하는 것이니까.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131번 사례관리 등장 배경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단독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례관리 등장 배경은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 내용들 숙지해 놓으셔야 되고요. 첫 번째, 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 아니라고 그랬어요. 탈시설화의 영향이에요. 탈시설화의 영향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례관리가 등장한 게 아니고 지역사회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등장하게 됐다. 근데 지역사회 보호가 탈시설화의 영향으로 강조된 거니까요. 복잡하고 분산된 서비스 체계에 문제가 있었죠. 이게 바로 서비스의 파편화다. 서비스의 파편화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사례관리를 등장시켰다라고 하는 거고요.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과도한 책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례관리가 등장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증가됐다. 맞습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노인과 장애인 등의 증가 이렇게 나와도 맞나요? 네. 뭐 이거나 틀린 말입니까? 또 있죠. 노인, 장애인 이런 것들을 인구사회학적 변화라고 하거든요. 인구사회학적 변화. 그게 바로 노인 인구와 장애인 인구의 증가와 연관성이 있어서 인구사회학적 변화에도 나오면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132번 들어갑니다. 이번 실천의 마지막인데요. 이 문제는 별표를 치십시오. 사례 문제입니다. 사례. 1급에서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던져질 것이고요. 학생 A의 폭력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문제인데요. 사례관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사례관리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이에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이제 사례인데 이게 사례관리 과정의 무슨 단계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풀리는 거니까. 자,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을 하고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한답니다. 이게 뭘까요? 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뭘 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 단계입니다.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아직 서비스 안 줬어요. 서비스를 안 줬으니까 그 전 단계인 계획 단계라고 보면 돼요. 학생 A의 폭력 정도와 이유에 대해 학생 A 및 가족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는 면담을 했다는 거예요. 면담은 조사 목적으로 한 거예요. 왜? 폭력 정도와 이유를 물어봤네요. 따라서 자료 수집입니다. 자료 수집은 어세스먼트와 따라다니기 때문에 사전까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라고 했어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랬으니까 개입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학생 A의 폭력성 변화 여부를 뭐한다? 점검한다. 힌트가 이거예요. 점검 과정이 있죠. 점검 및 재사정. 점검 및 재사정. 한마디로 말하면 모니터링 과정입니다. 가족 성원에게 사례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조사한다. 사례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냐? 그러면 이거는 평가죠. 평가. 자, 평가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례 관리가 끝났고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사례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조사했다 했으니까 이건 평가 조사한 거예요.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빠른 게 이거네요. 니은, 그 다음에 기역,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리을이 되겠습니다.
니은 기억, 디귿 리을.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또 나옵니다. 사례관리 문제 중에서 상당히 좋은 문제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기억, 디귿 리을 찾겠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실천 끝났습니다. 실천의 문제가 132개가 있어요. 132개 정도면 랭킹 2위예요. 랭킹 1위는 정책이거든요. 200문제가 넘어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령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험에서 4문제에서 5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을 컨트롤했어요. 이것을 복습을 통해서 잘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상 문제는 예습을 먼저 해주세요. 예습을 먼저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먼저 푸시고 채점을 매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남는 게 많고, 또한 채점을 맸을 때 틀린 문제 있잖아요. 그 틀린 문제를 나중에 모아서 보셔야 돼요. 자기가 채점을 안 매면 이게 내가 틀렸던가 맞았던가 그때부터 고민되고 처음부터 다시 모든 문제를 다 보게 돼요. 그러면 시간 낭비가 되고요. 지칩니다. 따라서 채점을 매서 틀린 문제만 나중에 쭉 점검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